안녕하세요. SK증권 이재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좋았죠. 지금도 뭐 삼성전자가 12%,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0%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좀 걱정을 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죠. 근데 뭐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었던 것처럼 뭐 매수 사이드카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유가라든지 환율 같은 경우도 많이 안정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된다고 그런 구간에는 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봤고 여러분들께서 뭐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채팅창이 안 보여 가지고 제가 인사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드리는데,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이게 맞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8%가 올라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가 올라왔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000당 제약이 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숫자 자체가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에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우리 결정적 한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수급, 유동성,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지금 보실 때에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은 결정적 한수에서 수급이란 걸 준비해 왔는데, 네.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뭐 포인트는 어쨌든 수급입니다. 수급. 제가 이제 가끔씩 투자자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제가 오늘도 여의도에서 제 고객님도 한 분 만나고,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도 만날 텐데, 많이 여쭤보시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주식 투자를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무슨 좋은 내용 있는 기업을 알고 있느냐, 무슨 뭐 찌라시를 내가 봤는데 그 찌라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웬만하면 단언하건대 뭐 이건 무조건 맞습니다라는 말씀은 잘 안 드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무언가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웬만하면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확정적인 말씀들은 많이 안 드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에는 매수해주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해주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뭐겠어요? 수급이 좋다라는 거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를 우리가 수급의 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누군가가 매수를 해야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시장에 만약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매수해주는 주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올라가기 어렵죠.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뭐 클로징 벨도 나오고 우리 결정적 한수도 나오면서 습관처럼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2% 정도 올라가면 이게 2% 정도 올라가고 말까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 3% 정도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시장 많이 밀리다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자금이 들어왔다. 제가 이 워딩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오니까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뉴스도 필요 없고요. 사실 뭐 뉴스도 필요 없고 뭐 재료도 필요 없고요.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매수를 하기 위한 명분이 될 수는 있지만, 제가 오늘은 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그동안 뭐 업종이라든지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는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떤 기준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뉴스가 나와서? 그럼 그 뉴스가 나올 때 그 뉴스를 작성하는 자들은 그 뉴스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그 뉴스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도 먼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서가 맞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A라는 기업이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력에 대해서 기사가 딱 나옵니다.
그 기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라든지 찌라시라든지 무언가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단편적으로는 그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요즘에 이제 우리 3프로에서 이렇게 뭐 진짜 투자 시그널이라든지 올데이인 주식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저한테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저 이거 왜 안 하냐고 여쭤보시는데 저도 기회가 되면 좀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오늘 약간 맛보기식으로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그렇고 상장을 할 때 발행 주식수라는 게 있거든요. 발행 주식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가 라면을 혼자 팔고 있어요. 라면을 제가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발행 주식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주주라고 한다면 한 5개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겠죠. 나머지 5개의 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유통 물량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유통 물량 자체가 적은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이 지정학적 리스크 한번 부각됐을 때 흥하해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비상장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로 인해서 이번에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내용들로 변동성이 많이 나왔다라는 분석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흥하해운이라든지 다른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 물량. 그래서 유통 물량이 적다라는 것은 누군가 이 물량을 매수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대형주들은 아니고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들을 많이 매집을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한 다음에 그 매집을 한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다른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뉴스로 나오기 전에 매집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재료가 나오기 전에 매집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수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좀 더 이제 지저분하게 들어가면 내용 자체가 좀 너무 다크해져가지고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무조건 수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레포트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간다, 좋은 내용들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물량이 매집된 상태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중소형주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도 가끔씩 드렸어요. 가끔씩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를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이거나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나온다면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외국인들이 허구한 날 사고 있는데 주가는 맨날 빠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는 구분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대형주들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기관이 진짜 기관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 외국인이 진짜 외국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매매를 하면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대형주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신뢰도가 좀 높다라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엄청나지만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소형주들, 시가총액 1,000억밖에 안 되는 기업들을 매매하고 계시면서 외국인이 오늘은 매수를 했네, 기관이 오늘은 매수했네 라고 말을 하면 그건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금 중에서 5%만 매매한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한 3천억 정도 된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3천억짜리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는 기관들이 이걸 5%만 사도 기업 하나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렇게 커지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중소형주들이 안 좋아서 그런 기업의 밸류 자체가 계산이 안 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안 좋아서 매수를 안 한다라기보다는 규모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을 매매하면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볼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근데 이제 대형주를 매매하시거나 코스피 코스닥을 본다면 수급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제가 결정적 한수라는 코너를 진행하면서 매번 키워드를 가지고 왔잖아요. 지지난 시간에는 변곡,
그 다음에는 뭐 대응,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결정적 한 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 한 수란 요 말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수급이라고 준비를 했거든요. 수급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좀 특징적인 수급이 뭐냐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서 출발할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미증시도 잘 마무리가 됐고 어제 우리 저 클로징 벨 할 때도 환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환율이 만약에 많이 튀면 우리는 그게 더 올라가고 유가가 튀면 그게 더 올라갈 것에 대한 우려를 하기보다는 결국엔 이게 윗꼬리가 달리고 내려올 때는 우리가 매매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때는 걱정을 안 하고요. 우리가 이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는 또 겁을 먹거든요. 그건 또 심리적인 부분이라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우리 뭐 클로징 벨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제 클로징 벨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의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죠. 그 이후에는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여부는 그 이후에 보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제 제가 한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장이 많이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올라왔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올 거라고 아침에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라올 때 주식을 보유했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신용을 사용했거나 미수를 사용했거나 무리하게 올인이 되어 있거나라고 한다면 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특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마감되고 보면 개인 투자자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ETF 쪽으로 오늘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피를 지켜줬던 것은 개인 투자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와 준 모양새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 3월 달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약했을 때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으로 살짝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매수 강도를 약하게 낮춰놨었던 주체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매수를 해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와서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장 초반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할까 말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겠지만 이 수급을 봤다라고 한다면 오늘 종가까지는 보유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매도하신 분도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급이 이런 식으로 장 초반부터 잡히면 종가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거는 뭐 습관처럼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금 계약수로 7천 계약이 들어왔거든요. 장중에는 10,000 계약이 들어왔어요. 만약에 장중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10,000 계약을 매도하면 하루 종일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10,000 계약을 매수하면은 하루 종일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장을 보면은 장 초반에 올라와서 출발할 건 알았지만 장 초반부터 들어오고 있는 수급 상황을 우리가 봤다면 오늘은 보유가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내일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보유가 맞다. 근데 내일 개파락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매도하신 분들이 잘못했다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제 제 고객분들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해 드리고 매수할 분들은 매수해 드렸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급이라는 거예요. 오늘 결정적 한 수는 수급으로 인해서 오늘 대한민국 증시는 보유하는 것이 좀 더 유리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현금 비중이 저는 20% 정도 있습니다. 어제 클로징 벨 나와서도 여기서는 오히려 매수를 한 번 정도 해볼 만 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사실 이게 현금 비중은 계속 20%인데 중간에 샀다 팔았다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전반적으로 이제 현금 비중이 20%인데 오늘 같은 날은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는 그렇게 매도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고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지켜줬었던 주체들이 오늘 오랜만에 힘을 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겠다. 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고 나서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직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아직까지는 물음표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일 새벽에 됐는데 미국에서 미증시가 또 올라왔고요. 뭐 내일 우리나라 거래될 때 뭐 트럼프 또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 트럼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거나 여러 가지 매크로가 안정이 되면 더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수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뉴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모멘텀이나 찌라시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수급의 힘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전 여전히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미증시보단 우리나라 시장이 괜찮을 겁니다. 새벽에 미증시 많이 올라와서 너무 부러웠죠. 우리나라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오늘 우리나라가 거의 한 2배 정도는 올라온 것 같거든요. 2배가 뭐예요? 2배 넘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되는 이상, 근데 이 유동성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구심점은 없습니다. 구심점이 좀 약해요. 그래서 밀릴 때는 막 투매도 나오고 그런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께서도 내일부터는 계속해서 수급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지분율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환율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랠리가 나온 다음에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와 일환이라고 그에 따른 뭐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도 오늘 ETF 쪽에서 정말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지금 화면 보여주시면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요 금융 투자는 무조건 개인 투자 전부 다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오늘 3조 6천억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상당 부분들이 ETF 자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이제 이건 잘하신 거예요. 뭘 잘한 거냐면 개별 종목이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너무 느리게 반등을 해. 오늘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교환사채와 관련되어 있는 좀 악재 아닌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매도하고 지수 쪽으로 옮겨 타신 것 같아요. ETF 쪽으로.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면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고 요 금융 투자를 통해서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개인 투자자가 여기서 엄청나게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금융 투자까지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전 오늘 좀 더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금융 투자를 통해서 ETF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들어왔다라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 자체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시장에는 저는 수급적으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꽤나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기관들의 순매수도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에도 역시나 ETF 자금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큰 부분들에서 60%에서 70% 정도는 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파괴력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 쪽에서도 매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는데 이 옵션 시장에서는 지금 포지션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종합적으로는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수급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거든요. 코스피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저점 라인대가 여기 지금 차트의 표기가 너무 얇게 되는데 제가 두껍게 좀 해볼게요.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은 그래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뭐가 재미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여기가 우리나라 저점이었어요. 지난 3월 초에 여기가 우리나라 저점이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저점대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되반등이 나왔는데 이 정도로 우리가 박스권으로 만들어준다면 밴드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차례 더 밀렸다라고 한다면 투매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진행이 됐다. 다행스럽게도 잘 버텨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박스 라인대를 돌파할지 여부는 내일이나 모레나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파생시장에서 이 포지션만 놓고 본다면 내일 가파르게 올라가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면 사실 오늘 이렇게 양봉 나온 것은 정말 좋은 양봉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올라가면 내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차트상의 모양새로는 저는 80% 이상이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그 80% 이상의 확률로 내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그 80%의 확률이 40%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코스닥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안 좋았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가만 보시면 저점대가 지난 3월 달에 나왔었던 저점대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000당 제약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변동성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만 보면 안정성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훨씬 더 좋아 보이지만 지금 전반적인 흐름만 놓고 보자면 코스닥이 여전히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죠? 이거 누구시죠? 그 박근영 부장님이랑 제가 방송할 때 말씀 가끔 해주시는데 짝꿍댕이가 지금 코스닥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오른쪽 저점이 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차트상으로는 코스피도 좋고 코스닥도 좋고 내일도 양봉이 나올 만한 상황인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수급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파생 쪽에 대한 포지션을 고려해 보면 상승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다만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의구심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3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오늘 자금이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들어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적어도 전 중립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어제 매수를 하셨거나 혹은 내가 신용이나 미수를 써가지고 무리해서, 그러니까 어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10%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챙길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 내가 신용까지 써서 혹은 미수까지 써서 현금이 0%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올라왔을 땐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양봉 나오면 그렇게 매도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무리해서 매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 보면서 쭉쭉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뭐 다우존스 많이 올라왔고요. 달러 인덱스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조기 전쟁 기대감, 조기 전쟁 종식 기대감 이렇게 할게요. 종식 기대감의 강세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가 8.44%, 6.06% 올라왔고요. 통신 장비와 PCB 그리고 반도체와 스페이스X가 올라왔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보여드리는데 오늘 저의 결정적 한 수는 수급입니다. 제가 우리 3프로 시청자분들께만 살짝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요즘에 책을 한 권 쓰고 있어요. 근데 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메인 챕터가 요 수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수급에 대해서 또 기회가 되면 상당히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실제로 이제 유명한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얼마나 많은 돈이 그 방향으로 베팅되고 있는가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사실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조지표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리가 뭐 풋이랑 콜이랑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그를 통해가지고 그 비율을 통해가지고 시장의 상방이냐 하방이냐에 대해서 베팅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 전부 다 제가 좀 속물 같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돈을 믿어요. 여러분, 저는 사람을 믿기도 하는데 주식시장에 참여를 한 이후에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 지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A라는 회사에 IR을 갔다 왔는데 이 회사가 너무나도 좋다더라,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나온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믿을 만한 친구고 회사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에 대한 뭐 메이저들의 매수 주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별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저는 가장 믿을 것은 자금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금의 흐름이 수급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그 알고 있는 내용보다 먼저 알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먼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뭐 제시 리버모어 같은 경우도 자금이 움직이는 방향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고요. 여기 보시면 레이 달리오라는 분 같은 경우는 시장은 논리보다 자금 흐름에 더 빠르게 움직인다. 정말 맞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급락을 하면 이제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PER이 몇이고 PBR이 몇이고 이런 걸 공부하시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얼마나 매력적인 기업인지 공부를 막 하시는데 주가가 빠진다라는 것은 무언가 수급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늦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일단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주체들이 정확한 주체들, 그러니까 강하게 이끌어왔었던 주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좋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밑에 보시면 뭐 시장은 이성보다 자금이 쏠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근데 여기 존 템플턴이 한 이야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영어를 번역을 해가지고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가장 중요한 거. 여기 피터 린치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좋은 기업이라도 돈이 빠져나가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자금이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리스크가 많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다시 올라갈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매크로의 변화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요거 이제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요즘 최근에 3월 30일 날 만들었던 거 이게 이제 오늘인데 제가 막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살펴보니까 3월 23일보다 지금 오늘 종가가 더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더 올라와 있는데 환율 같은 경우는 안정이 됐고 유가 같은 경우는 비슷하고요. 고객 예탁금은 좀 줄어들었고 가장 밑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유가보다 만약에 우리가 더 먼저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라고 국채 금리랑 수익률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4.2%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수치는 지난 3월 23일과 많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엄청 양호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는 것, 더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선다면 이제 고점에서 꺾이면서 증시에는 오히려 우호적으로도 작용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멀미나는 국내 증시 사이드카 발동 4월 1일 첫 거래일인데 오늘 매수 사이드카가 들어왔죠. 그리고 뭐 종전 기대감이나 반도체 수출이 잘 됐다라는 부분들 사실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좀 달라지면서 자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왔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제가 예전에 준비를 했었던 자료인데 실제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뭐 신흥국 쪽으로는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들어왔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건 3월 20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변동성이 또 반대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연간 기준으로는 여러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미국의 M7보다 훨씬 많이 올라온 거 아시죠? 훨씬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메리트는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쭉쭉쭉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뭐 후티 반군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섹터 이야기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HD 현대중공업이 하락을 했어요. 오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조선 쪽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뭐 교환사채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교환사채로 인해서 추후에 물량이 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전 조선 쪽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전쟁하기 전엔 우리가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AI, 데이터 센터.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력이 필요하대요. 전력이 필요하다면서 전력 설비 쪽에 자금이 많이 몰려갔었고 그러는 와중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주들에 대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관심도가 낮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나서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너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방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에너지 안보는 지금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도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원전 쪽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에너지 안보 쪽과 엮인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도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구조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관점을 우리가 본다면 시장은 많이 변했고 방산주 같은 경우도 눌림이 나올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왜냐하면 구조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본질이 변한 게 있느냐 없느냐. 제가 지난번 결정적 함수에서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의 본질이 변한 건 없습니다. 중동 쪽에서 헬륨을 많이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반도체를 생산함에 있어서 원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본질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렸죠. 제가 오늘 보니까 제가 2026년도 1월 달에 2차 전지를 저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2025년도 12월 달에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오늘도 이제 뉴스에서 검색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전기차 판매량도 늘고 있고 ESS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엮을 수가 있다는 거죠. ESS를.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오늘은 조선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뭐 선박에 대한 필요성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도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이텍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행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좀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이 또 방산 쪽이랑 엮일 수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토리를 따라간다라면 지금 AI와 데이터와 반도체와 전력기가 여기라고 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산업 구조 변화가 더 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가 교집합이 있는 게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눌림이 나오면 오늘도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가 하락을 했죠. 유가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주가가 올라왔어요. 원래 우리가 유가가 밀리면 신재생에너지들은 주가가 급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많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는 부분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과정에서 수급적으로 기관들과 외국인들 오늘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기업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제가 잠시만요. 제가 이게 요즘에 좀 깜빡깜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국민연금이 어디 쪽에서 이제 비중 확대를 했거든요. 지금 오늘 나오는 내용들 제가 뭐 빠르게 찾아보고 있는데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어쨌든 오늘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또 한 번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고 있고 구조적인 변화에 먼저 움직이는 자금들이 수급적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길게 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잠시만요. 스피어였나요? 스피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있다가는 아니고 나중에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방송하다가 또 이제 다른 쪽으로 세면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봐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선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 쪽을 공부하시다 보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 이 FID라고 되어 있는 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FEED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FID의 이전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FID가 얼만큼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환율이 안정되는 과정에서 이것도 이제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었던 자료죠. WGBI에 우리나라가 편입된다라는 부분들 원화로 환산되면 뭐 68조 원 정도가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된 것 같고요. 요건 이제 어제 나왔었던 내용이죠. 환율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다. 요 부분. 그리고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넣어놨습니다. 오늘 자료에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포워드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터보컨트는 넘어가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PER 기준으로 5배 수준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무조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무언가를 만졌는데 감전이 된 것처럼 여기까지 밀리면 무조건 튄다라는 관점은 아니죠. 밀렸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상반기 내로는 피크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포트에서는 25% 정도는 반도체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 제가 이번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포트 비중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통신 장비 쪽이 굉장히 좋았죠. 엔비디아,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뭐 마벨 쪽과 연동이 되면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 추가적으로 뭐 PCB 같은 경우, 요거 이제 통신 장비는 제가 일전에 준비를 해놨었던 내용이에요. 주파수 경매라든지 요 업로드 이야기도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 PCB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대덕전자라든지 TLB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전틱 AI에선 최대 90%까지 지연 시간이 CPU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PCB 쪽에 대한 수요가 자극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판 기업들, 오늘 LG 이노텍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굉장히 좋았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세는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대형주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소캠용 메모리 모듈 기판 시장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성장률이나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단순하게 보세요. 2025년도에서 6년도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예쁘게 올랐는데 2026년도에서 27년도까지는 가파르게 올라오죠. 근데 이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뭐 비슷하네요. 168에서 570이면 3배가 좀 넘어가는 거고, 579에서 2170이 되면 4배가 좀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2026년도에서 7년도로 올라올 때가 좀 더 가파르긴 한데, 뭐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그릴 만큼 왜곡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의견을 거둬드렸는데, 어쨌든 6년도에서 7년도로 갈 때도 가파르게 성장을 한다. 5년도에서 6년도로 넘어올 때보다 더 많이 성장을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TLB는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이니까 오해 없다라기보다는 너무 공격적으로는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PCB 좋았고, 종합주가 지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탄산 리튬이라든지 수산화 리튬 쪽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드려봅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도 쭉쭉 넘어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2026년도 3월달, 7월달, 그리고 2027년도 1월달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2차 전지 보실 때는 정책을 보셔야 된다. 이 이야기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리고 쭉쭉쭉 넘어가서,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2차 전지도 이제 에너지와 우리가 엮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원전 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한번.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넘어갈 때 거의 플랫하지, 거의 옆으로 누워있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수치가. 근데 2026년도에서 7년도로 넘어갈 때 가파르게 올라가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포인트를 잡고서 수급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기업들 같은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국의 이제 LNG 수출 터미널도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뭐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야기,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수출 터미널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우측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도, 6년도, 7년도 이제 LNG 액화에 대한 캐파 추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텍 같은 기업들이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에너지와 건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와 건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글로벌 에너지, 뭐 경쟁 강도가 제한적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전 쪽에 대한 레퍼런스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많이 받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쪽에서 이제 태양광이 또 한번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쪽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이랑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이트도 매번 정리를 해드리죠. 주도 섹터는 여전히 반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좀 빠르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일이 중요한데 만약에 여기서 탄력도가 좀 약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는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이 여전히 저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리고 2차 전지는 정책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뭐 삼천당 제약이 약간 재를 뿌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기업들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인사이트는 지난번에 준비했던 내용과는 거의 비슷해요. 지난 시간에 월요일에 준비했던 내용이랑 비슷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4월 달엔 유가와 환율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수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금일 결정적 한수는 수급. 외국인 순매수가 코스닥에 들어왔다라는 수급이 긍정적이라는 것과 개인 투자자가 ETF를 통해서 코스피에 들어왔다라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 아래 내용은 똑같고 이 거래일 동안 방금 전에 제가 강조드렸었던 부분이죠. 코스피에 대한 ETF 개인 투자 혹은 코스피의 외국인들의 순매수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루 이틀 정도 우리나라 시장이 한 번 정도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트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과 똑같습니다. 포트 기준으로 똑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주식 비중을 줄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아침에 좀 줄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수급으로 인해서 줄이지 않았고 내일 모레 정도까지 수급적인 연속성을 보면서 주식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가능성, 축소할 것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더 깊이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 시간에도 수급에 대해서 준비를 해볼 테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어쨌든 오늘 이 우리나라 시장의 반등이나 반발 매수를 누릴 수 있던 것은 어제 보유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완전히 떠나면 반등분을 아예 못 누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나진 마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시장이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것 이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결정적 한 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캑캑거렸죠? 다음에는 잘 회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클로징 벨 모레 결정적 한 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우리나라 시장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